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쌤 간호, 오늘은 간호조무사 모의고사 17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초간호학 개요 1번부터 35번까지입니다. 자, 1번 문제. 간호조무사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과실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답은 3번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절차대로 행하면은요, 사고와 과실을 예방할 수가 있죠. 2번 말기암 환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질문할 때 간호조무사의 대응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1번 담당 간호사에게 직접 물어보게 한다. 자, 환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특히나 말기암 환자네요. 지금 어떻게 내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치료 방향은 어떤지, 뭐 이런 걸 묻는다면, 아니면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대답해 줄 게 아니고 담당 간호사나 의사에게 보고를 하던지 아니면 직접 물어보게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위에서 분비되는 효소로 옳은 것은 했어요. 정답은 펩시노겐이죠. 펩시노겐, 펩신이라고 배웠는데 펩시노겐이네. 자, 노겐이라고 하는 거는요, 뭔가의 전 단계예요. 펩신의 전 단계가 펩시노겐이에요. 우리 피브리노겐 배웠죠? 걔는 피브린의 전 단계의 물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펩시노겐은 결국 뭐가 된다? 펩신이 된다는 거죠. 이제 펩시노겐으로 사실은 분비가 돼서요, 우리 위 속에 있는 산과 반응을 해서 펩신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같아요. 분비되는 효소는 펩시노겐이죠. 뭘 분해한다? 단백질을 분해한다. 자, 위에서 펩신이 분비되고 단백질을 분해한다. 자, 사실 락타아제, 말타아제, 수크레이스, 수크라아제 하지 다 다른 거 아제 해놓고 얘만 수크레이스 해놨어. 자, 원래 락티에이스 이런 식으로 지금 교과 과정이 바뀌었어요. 락타아제는 독일식, 레이스, 락티에이스는 미국식 영어죠. 같은 거예요. 수크라아제 있죠. 엔테로키나제, 얘네들은 사실 제가 수업 중에서 중요하다고 다루지도 않았고 몰라도 돼요. 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들인데요. 몰라도 돼요. 자, 다시 알아야 되는 것들 알려드릴게요. 자, 소화 효소 중에 입에서 나오는 거 있죠? 침에서 분비되는, 침 속에 있는 프티알린. 자, 프티알린도 아밀라제 일종이긴 합니다. 탄수화물 분해해요. 자, 췌장에게 세 가지 소화 효소 분비되는 거.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 아트리 첫 글자로 외우시면 되죠.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다. 자, 리파아제는 이제 통틀어서 리파아제 효소 하나밖에 없죠. 지방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는 리파아제밖에 없다. 자, 우리 간에서 담즙이 분비돼요. 간에서 담즙을 생성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담즙은 지방을 유화시키죠. 소화효소는 아니에요. 지방을 유화시키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에서 담즙이 분비되어야만 지방이 유화되고 리파아제가 지방을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담즙에 의해서 유화되지 않으면 지방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간염 환자들, 간질환 환자들 지방 제한하는 이유가 지방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호르몬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부갑상샘 호르몬 되겠어요. 자, 우리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 두 가지 아셔야 되죠. 자, 갑상선에서 나오는 칼시토닌, 그리고 부갑상선에서 나오는 부갑상선 호르몬은 서로 기량작용을 하는, 그러면서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 되겠어요. 자,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두 가지를 갑자기 칼 들고 T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어요. 그 중에 칼시토닌은요, 칼시토닌, 이름도 칼슘 같잖아요. 칼슘을 뼈로 이동시켜서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부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다행히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름도 부갑상선 호르몬이고요. 이 칼시토닌과 기량작용한다는 말은 서로 반대작용한다는 거죠. 자, 칼시토닌은 뼈로 가져가서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호르몬이다. 그러면 부갑상선은 호르몬은 뼈에서 칼슘을 가지고 나와서 혈액의 칼슘 농도를 높이는 호르몬 되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칼시토닌은 칼슘을 뼈로, 부갑상선은 칼슘을 혈액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두 개 다 칼시토닌, 부갑상선 호르몬 두 개 다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5번. 전신마취 복부 수술 후에 호흡기계에 올 수 있는 합병증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번 폐렴이에요. 뭐야, 우리 호흡기계 합병증으로 무기폐 그렇게 외웠건만, 그죠?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침과 심호흡을 그렇게 권장하라 하더만 무기폐는 어디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전신마취 수술 후에 무기폐 예방을 위해서 기침과 심호흡을 권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뤘었죠. 자, 이 무기폐가요, 폐가 공기가 없어서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생긴 거를 폐쇄성 폐렴이라고 해요. 무기폐가 되면 폐렴이 엄청 잘 생겨요. 객단 배출이 기침하면서 객단 배출도 해야 되죠. 그 객담이 폐에 머무르고 있으면 그것도 폐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합시다. 전신마취 수술 후에 호흡기계에 올 수 있는 합병증 예방으로 기침과 심호흡을 권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무기폐와 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거다 하세요. 자, 무기폐와 폐렴 예방하기 위해서 기침과 심호흡 권장한다. 자, 6번입니다. 충수 돌기염 치료가 지연되었을 때 올 수 있는 합병증은 뭔가요? 답은 복막염이죠. 자, 충수 돌기염. 자, 충수 돌기라고 하는 것은 맹장의 끝부분에 붙어 있어서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기관이에요. 떼버려도 괜찮은 곳인데 얘가 괜히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아프게 하지. 그래서 수술해서 그때는 떼버려야 되지. 안 떼버리면 얘가 터지면서 파열이 되면서 복막으로 퍼져나가는 걸 복막염이라고 합니다. 자, 충수 돌기염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죠. 염증이다 보니 백혈구수가 증가한다. 백혈구수가 10,000개 이상 증가하게 되고요. 이제 미열이 나요. 막 고열이 나는 건 아니고요. 열이 나고 또 얘도 제깍게 소화기계라고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심, 구토, 뭐 설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오심, 구토, 설사 이런 증상 동반할 수도 있고요. 자, 특징적인 증상으로 이제 충수 돌기염이 어디 있냐면 오른쪽 하복부에 있죠. 그 부분을 눌렀다가 뗐을 때 아파요. 눌렀다가 떼는 동시에 아 하는 게 맥버니 점의 압통이고 그 점을 맥버니라는 의사가 그 부분을 발견해서 자기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맥버니 점의 압통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간호는 우리가 충수 돌기염 환자가 발생하면은요,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시켜줘야 돼요. 수술 전까지 금식을 유지해주고 또 열이 나니까 체온 측정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충수 돌기염 부분이 염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복막염으로 가지 않도록 수술 시기까지 얼음주머니 대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부풀어서 터지기 직전이다 하면 항생제도 줄 수가 있고요. 절대 뭘 하지 마라. 관장은 하지 마라. 자, 7번입니다. 고지혈증 환자의 금기식품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 고지혈증이라는 게 혈액에 지질 성분이 증가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혈관에 또 축적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고혈압을 유발하고 또 심하면 이제 심근경색, 죽상경화증 이런 거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단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고지혈증 환자들은 포화 지방을 제한해야 돼요. 그리고 단순당도 제한하는 게 좋고 콜레스테롤 제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한해야 될 음식으로는요, 삼겹살이라든지 버터, 치즈, 우유, 달걀, 노른자 이런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들, 그리고 단순당인 것들, 케이크, 과자, 아이스크림 등 이런 음식들 제한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충분한 섬유소 섭취는 권장해야 됩니다. 자, 8번 축구를 하던 중 발목 부근을 접질려서 부어올랐다. 24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는 처치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냉찜질 한다죠. 자, 우리 축구하다가 발목을 접질렸어요. 막 붓고 있어요. 자, 일단 골절이 없다 하더라도 인대라든지 뭐 근육에 또는 혈관에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뭘 해주냐면 부목을 대주는 게 좋습니다. 부목을 대주고 통증과 부종을 완화시킬 게 24시간 이전이라면 냉찜질을 해줄 수 있죠. 그리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해주면 부종을 더욱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이 24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는 간호 되겠어요. 자, 붓기가 가라앉고 24시간 지났다 하면 온찜질 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는 24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는 처치를 물었기 때문에 냉찜질 한다. 자, 이번에 마사지 하는 건 안 돼요. 마사지 하면 안에 있는 손상된 부위가 더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마사지는 하지 않고요. 자, 온찜질은 붓기가 가라앉은 후 24시간 이후에는 해줄 수가 있죠. 자, 다리는 올려주는 게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손상 부위는 고정을 해야 돼요.
자, 9번 문제. 65세 여성 노인이 요즘 자신감이 없고 매사에 의욕이 상실되어 평상시 하던 일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우울증이에요. 자, 65세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 발생 빈도가 더 높다고 하죠. 요즘 노인의 우울증이 이렇게 많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우울증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 치매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이제 병원에 가서 도움을 좀 받는 게 좋다고 하죠. 자, 10번.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르핀 투여 시 관찰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요? 호흡이죠, 호흡. 자, 통증 감소. 자, 모르핀은 뭐다? 마약성 진통제죠. 자, 마약성 진통제에는 모르핀 외에도 데메롤, 코데인이 있습니다. 코데인은 기침약으로 더 많이 쓰이긴 해요. 자, 모르핀, 데메롤, 코데인을 줄 때요. 반드시 봐야 되는 건 호흡수예요. 자, 이 마약성 진통제들은요. 호흡 중추의 마비를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이 느려지는 서호흡이 있는지 관찰을 해야 되죠. 서호흡은 분당 12회 미만 호흡을 서호흡이라고 하죠. 자, 같이 알아두실 게 자주 나오는 것이 이제 맥박을 관찰해야 되는 것은 무슨 약물이냐 하는 거죠. 바로 강심제, 디기탈리스 되겠어요. 자, 대표적으로 디곡신이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이 디곡신은 강심제, 강하게 심장을 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맥박이 느려질 수가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심제를 줄 때는 서맥을 관찰하라 하는 거죠. 맥박수를 관찰하는데 맥박이 느려지는 거. 서맥은 분당 60회 미만의 맥박수를 말하죠. 자, 11번. 대장절제술 환자가 회복실에서 병실로 돌아왔을 때 관찰해야 될 간호로 옳은 것은 했어요. 정답은 1번. 출혈 여부를 확인해야 되죠. 자, 우리 전신마취 수술 환자가 회복실에서 병실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의식 확인이죠.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줘라? 고개를 옆으로 돌려라. 왜? 이물질을 배출해서 기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건 앞에서 다른 문제로 봤었고요. 그 외에 출혈 여부를 확인해야 되죠. 우리 복부를 절제를 했으니까 봉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출혈이 있는지 잘 관찰을 해야 돼요. 또 같이 할 수 있는 게 활력 징후 측정이죠. 만약에 복강 내에 출혈이 있다면 막 혈압이 막 떨어지고 있을 거고 맥박이 빨라지고 있을 거고 활력 징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출혈 여부와 동시에 활력 징후도 측정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2번부터 보시면 침상에서 절대 안정시킨다고 했는데요. 절대 안정은 아니고요. 수술하고 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침상 안정하게 하고 그 이후에 뭘 한다? 혈전증 예방을 위한 조기 이상을 시킨다 하는 거죠. 자, 3번에 갈증을 느낄 때 바로 물을 주면 안 되죠. 연동운동이 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장 연동운동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나서 물을 포함해서 음식물을 구강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동운동 돌아온 거는 우리가 자꾸 물어보잖아요. 가스 나왔냐고. 자, 그리고 4번에 조기 이상 시키는 거는 언제? 하루 이틀 뒤에. 그리고 5번째 화장실 가도록 허용해 준다 하는 건데 자, 하루 이틀 정도는 침상 안정하는 게 좋고요. 자, 일단 전신 마취했기 때문에 처음에 병실로 돌아왔을 때는 유치도뇨관 하고 있으니까 소변 볼 필요는 없고 장을 다 비우고 수술했기 때문에 대변 볼 필요도 없어요. 화장실을 가도록 허용해 준다도 아니고 해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정상 신생아의 감염 예방 간호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5번. 신생아와 접촉하기 전과 후에 손을 잘 씻는다예요. 자, 우리 신생아에게 뿐만 아니고 감염병 환자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환자든지 보호자든지 의료인이든지 손 씻기가 감염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간호 되겠어요. 자,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고 1번부터 보시면 신생아를 방에 혼자 둬서는 안 되고요. 자, 2번에 감염 예방, 면역을 위해서 중요한 건 인공수유가 아니고 뭐다? 모유가 더 권장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3번에 제대는 습하게 유지할 게 아니고요. 제대는 언젠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조하게 유지해야 돼요. 이제 하루에 한 번 알코올 소독을 해주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해야 되고 자, 4번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목욕하는 건 좋은데 비누로 씻기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영아기에 부모가 없으면 심하게 울고 보채는 반응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 분리불안 되겠습니다. 자, 문제 답이 있죠. 부모가 없으면, 부모에게서 분리되면 심하게 울고 보채는, 불안해하는 반응, 분리불안이죠. 자, 가장 가까운 사람과 분리되었을 때 그 불안, 처음 어린이집 보낼 때 굉장히 힘들었죠. 이 분리불안 때문에. 자, 그 외에 자, 2번 퇴행, 3번의 거부증, 5번의 분노발작, 그리고 유아기 우울 올 수가 있는데요. 이건 유아기 때 나타날 수 있는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이에요. 특히나 동생이 생겼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크죠. 그때 기저귀를 떼는 아이가 또 소변 실수를 한다든지 또 젖병을 다시 물고 싶어 한다든지 그런 퇴행 행동을 보이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옷만 입으려고 하고 다른 옷 싫어해, 거부증, 그리고 우리 아들도 굉장히 많이 했던 분노발작, 길바닥에 누워서 울죠 막 그냥. 이런 것들은 유아기 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적인 반응들 되겠고요. 부모가 없으면 놀고 보채는 반응은 뭐다? 분리불안이다. 자, 14번. 낮고 넓은 잔의 물을 높고 좁은 잔에 부어도 실제 물의 양이 같다는 보존 개념을 인식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했어요. 정답은 5번 학령기예요. 자,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학년 전기 아이들이 알 것 같지만은 다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모른다는 얘기는 이제 서서히 그때부터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긴 하지만 이 보존 개념과 공간 인식 능력 이런 것들이 완성되는 시기는 초등학교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은요, 그릇이 큰 데다가 무조건 주는 거 좋아해요. 똑같은 양을 주더라도. 그래서 보존 개념이 완성되는 시기는 학령기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 특히 우리 유아기 때 사망 원인으로 가장 그 높은 게 뭐예요? 사고잖아요. 그 사고가 잘 발생하는 원인도 이 공간 능력, 보존 개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물의 깊이, 그리고 기울기, 경사도, 자, 이런 거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킥보드 타고 가는데 속도가 막 붙어도 그 기울기를 모르니까, 경사를 모르니까 사고가 나고, 수영장에서 내려다 봤더니 바닥이 보여. 들어가도 되겠는데 해서 들어갔다가 퐁당 빠지고 하는 사고들이, 자, 이런 인지 발달이 덜 돼서 나타날 수 있는 사고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뭐냐면 사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 책에서는 그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전 조작기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만 살짝 발 담그듯이 그냥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전 조작기는 언제냐면 우리 학년 전기 그리고 유아기 때 그 물활론 이런 거 배웠죠. 물활론. 생명이 모두 있다고 생각하는 거 사물에.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고 나무랑 대화를 하고, 그죠? 그리고 양파에다가 눈 그려놓고 대화를 하고 양파 머리가 길면 막 비껴주고 하는 것들이 물활론적 사고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때 자기중심적 사고, 직관적 사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단 거예요, 얘네들은. 내가 숨었을 때 내 엉덩이가 남한테 보인다는 생각 못하고 나는 안 보이니까 안 보이겠지 하는 자기중심성 사고, 그리고 물 높이만 봐서 양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도 직관적 사고 되겠어요. 자, 우리 초등학생 학령기는 가야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가면서 공간 추론, 그리고 보존 개념, 수리적 연산도 구체적 조작기에 발달이 되니까 사실 수학 같은 거 배우는 게 초등학교 가서 배우는 게 더 효과가 좋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리 조기 교육이 시기에 맞지 않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치원 때 미리 막 더하기, 빼기, 막 곱하기 이런 거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존 개념이 완성되는 시기는 언제다? 학령기다라고 하는 거. 자, 15번. 여자 노인에게 요실금이 쉽게 발생하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정답은 5번이죠. 불수의적 방광 수축 증가. 자, 내가 방광을 이제 소변을 화장실에 가서 봐야 되는데 이런 불수의적인,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방광 수축이 일어나는 걸 불수의적 방광 수축이라고 하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 수축. 그러니까 재채기를 할 때 소변이 찔끔 나오는 거, 또는 막 사람들 많은데 막 갑자기 막 웃음이 터졌어. 그때 찔끔 나올 수도 있고, 또 배드민턴 치다가 채를 휘두르는 동시에 소변이 찔끔 나왔다. 이런 것들이 불수의적 방광 수축 되겠어요.
자, 1번에 방광 용적이 노인에게는 감소하게 되고요. 자, 요도 점막이 비유되는 게 아니고 요도 점막은 위축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 우리 토리 사구체. 자, 사구체 여과하는 곳이죠. 혈액이 여과되는 곳에 그 사구체 수가 감소한다고 하죠. 그리고 요도 관략근은 힘이 더 약해지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요실금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거는요. 4번의 요도 관략근이 약해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5번의 불수의적 방광 수축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16번 노화로 인한 눈의 변화로 옳은 것은 했어요. 정답은 1번 눈부심이 증가한다. 자, 눈부심이 증가하는 거 노화로 인해서 눈부심이 증가하고 그리고 백내장의 증상이죠. 백내장의 증상으로 눈부심이 증가하고 시력이 감소돼요. 자, 2번에 각막 반사는 감소하게 되죠. 각막 반사가 뭐예요? 눈에 이물질 같은 게 들어오려고 할 때 눈 깜빡거리는 거. 그 모든 반사 반응이 느려진다, 즉 감소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물 생성도 감소해서 눈이 자꾸 건조하게 되고 그래서 안염 발생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고 자, 동공 크기도 감소하게 되면서 우리 그 시야가 좁아지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5번에 수정체 탄력성도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자, 17번 자살 가능성이 높은 노인의 안전 대책 관리로 옳은 것은 했어요. 답은 5번 자살할 수 있는 도구들을 주위에서 제거해 줘야 됩니다. 자, 1번에 자, 이런 우울증 있고 자살 생각하고 있는 노인들은 혼자 두시면 안 돼요. 자, 2번에 자, 이런 분들 우울증 치료 받아야 돼요. 약물 치료 해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서라도 극복해 나가야죠. 자, 3번에 보호자가 면회를 제한하게 하면 안 되죠. 더 가까운 사람, 친근한 사람, 보고 싶었던 사람들 면회를 더 장려해야 되고 자, 이런 자살을 생각하는 노인이라면 주위에 다 알려야 돼요. 그리고 4번에 자살에 대한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표현하게 해야 돼요. 자살을 하고 싶어요? 하고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자꾸 표현하게 해라. 속으로 담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8번 임신부의 급성 요통 시 우선적인 간호로 옳은 것은 했어요. 답은 온찜질 해준다. 자, 허리 아플 때 온찜질 하면 좋아요. 임산부도 다른 게 없어요. 허리 아프면 온찜질 해주면 좋아요. 자, 이번에 임산부들은 배가 나왔기 때문에 엎드려 눕힐 수가 없어요. 특히 요통을 호소할 때는 만삭이잖아요. 배가 많이 불렀을 때라서 임신 후반기인데 배가 많이 부르는데 어떻게 엎드려 눕겠어요. 자, 3번에 허리가 아플 때 그리고 척추 골절 환자들 절대 폭신한 매트 안 돼요. 단단하고 딱딱하고 편편한 매트 아니 매트 위에 편편한 걸 좀 깔아주면 좋겠죠. 자, 4번에 굽이 높고 딱딱한 신발을 신기 않은 곳 발은 편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배가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적당히 굽이 있는 신발이 좋긴 좋아요. 뒷굽이 약간 있으면서 편안한 신발. 5번 같은 자세로 장기간 서 있게 한다. 또 아니고요. 장기간 서 있을 때는 발판을 마련해서 번갈아 가면서 한쪽 다리씩 올리고 있는 게 좋죠. 자, 19번 항응고제 투여 시 관찰해야 될 사항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4번 출혈 여부를 확인한다죠. 하도 강조를 해가지고 이제 항응고제 할 때 뭘 봐야 되냐, 강심제 줄 때 뭐 봐야 되냐, 그리고 뭐 마약성 진통제 줄 때 뭐 봐야 되나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안 틀리시더라고요. 자, 이쯤 되면 안 틀려야 됩니다. 항응고제는요,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혈이 잘 안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출혈의 부작용,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출혈 여부를 확인한다예요. 이제 우리 혈액 검사로는 뭘 본다? 혈액 응고 시간, PT, PTT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혈액 응고 시간을 보면서 항응고제를 투여하게 된다. 자, 그럼 항응고제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그 주사로 주는 헤파린, 그리고 경구로 복용하는 와파린 또는 쿠마린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자, 20번 정상 임신부의 생리적 변화로 옳은 것은 물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혈액량이 증가하죠. 1000에서 1500cc 증가하게 되고요. 32주에서 34주에 최고에 도달하게 됩니다. 혈액량이. 자, 1번에 기초대사량이 증가돼야죠. 기초대사량은 증가되죠. 기초대사량은 제가 가만히 있을 때 열량 소모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하잖아요. 나 혼자 가만히 있어도 기초대사량 소모가 있는데 심지어 뱃속에 아기까지 있는데 기초대사량이 더 증가하겠죠.
또 산소 요구량도 마찬가지죠. 우리 태아에게도 산소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산소 요구량은 더욱 증가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번에 장 기능이 활발해져서 설사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 자궁이 우리 장을 눌러가지고 변비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번은 바뀌었어요. 24주 이후에는 흉식호흡에서 이제 폐도 눌리기 때문에 복식호흡으로 바뀐다. 흉식호흡에서 복식호흡으로 바뀐다로 바뀌어야 되죠. 답은 4번입니다. 자, 21번. 하지에 개방성 골절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처치로 옳은 것은 했어요. 정답은 5번 부목을 대준다예요. 골절 부위의 부목. 자, 개방성 골절이든 폐쇄성 골절이든 부목을 대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자, 특히나 개방성 골절 환자라고 하면 이 뼈가 피부 밖으로 튀어나왔을 경우 개방성 골절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골절이 심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복합 골절도 예상해 볼 수 있고 또 혈관, 신경 이런 손상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골절이 있을 때 부목을 먼저 대주고 그 부목을 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땅에 닿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2번에 1인 부축법 사용 안 돼요. 들것을 이용해서 옮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따뜻한 음료를 제공한다 안 돼요. 자, 수술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해야 되고요. 자, 부목 대줄 때 관절은 살짝 굽힌 자세에서 부목을 대주도록 하고요. 다리는 심장보다 높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22번. 당뇨 환자가 운동 시 갑자기 집중력 저하, 발한, 떨림 증상이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5번 과일 주스나 사탕을 즉시 드세요가 답입니다. 자, 당뇨 환자가 이렇게 발한, 떨림 증상, 어지러움 증상이 있는 거는 뭐다? 저혈당 증상이다. 자, 저혈당이 지속됐을 때 이제 뇌에 당 공급이 안 되면요. 우리 뇌는요, 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요. 뇌에 당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의식을 잃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저혈당성 쇼크라고 하죠. 근데 쇼크는 또 생명이 위급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혈당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과일 주스나 사탕을 즉시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의식이 없어, 입으로 먹을 수 없다면 우리 정맥으로 포도당 투여를 해야 됩니다. 자, 23번 응급처치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답은 5번 심한 출혈 환자 되겠어요. 우리 생명이 위급한 게 먼저 1순위 아니겠어요? 자, 호흡이 없거나 의식이 없거나 심정치거나 심한 대출혈이 있거나 하는 게 우선순위 되겠습니다. 자, 24번 갱년기 여성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섭취를 증가시킨다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식사량을 늘린다라고 했는데 식사량을 늘리면 안 되죠.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은 더 감소되게 되어 있고 같은 식사량을 먹더라도 살이 찌는데 식사량을 심지어 늘리면 살이 쪄서 또 살이 찌면 뭐가 안 좋아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든 만성질환에 또 걸릴 확률이 높아지니까 식사량은 조금 줄이는 게 좋겠어요. 자, 2번에 지방 섭취 증가시키는 것도 안 되고요. 저칼로리 저지방으로 좀 공급을 해야 되겠죠. 자, 3번에 칼슘은 갱년기 여성 같은 경우 골다공증이 발생이 잘 되기 때문에 칼슘을 오히려 권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은 뭐다? 비타민 D도 우리가 권장합니다. 자, 5번에 우리 에스트로겐 감소로 이제 갱년기 여성들의 골다공증 빈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자, 에스트로겐이 있는 음식을 섭취하게 할 때는 동물성 에스트로겐이 아니고요. 우리 씨앗이라든지 그리고 통곡물에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25번 노인 간호 시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4번 조금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한다 되겠어요. 자, 우리 노인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난청이 생기는데요. 우리 높은 음을 감지하는 그런 능력이 저하되십니다. 먼저 높은 음을 잘 감지하기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중저음으로 또박또박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크지 않게. 귀에다 소리 지르면 할아버지들도 성질 내시거든요. 자, 1번에 환자의 뒤에서 말할 게 아니고 환자의 정면에서 입모양이 보이게 말하는 게 좋고요. 자, 2번에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해줍니다.
자, 3번에 한쪽 방향만 보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서로 마주보고, 그리고 5번에 노인보다 높은 눈높이에서 말하면 좀 노인들이요 좀 위압감을 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서 말하도록 합니다. 26번 천식 환자의 기관지 확장제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2번 벤토린이죠. 자, 천식 환자의 기관지 확장제. 벤토린은요 우리 흡입기로 이렇게 간이용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하죠. 급할 때 입에다가 넣어서 뿌리는 벤토린 있고요. 또 병원에서는 네불라이저라고 하는 기계에다가 생리식염수로 폴모테롤이라고 하는 약물하고 섞어가지고 흡입하는 약으로 쓰입니다. 자, 벤토린 외에 기관지 확장제로 에피네프린 있죠. 에피네프린은 우리가 응급 시에 기관지 확장하기 위해서 정맥으로 주기도 하지만은 주로 흡입용으로 많이 써요. 우리 에피네프린 사고 있었죠. 제주도에서 그 유리미 사건 또 얘기하는데 우리 흡입제로 주는 걸 정맥 투여로 잘못해서 너무 고용량이었죠. 정맥으로 투여를 해서 사망하게 된 사건도 있었는데, 자, 우리 에피네프린도 기관지 확장제고, 또 우리 아미노필린이라고 해서 정맥에 우리 수액에 섞어서 주는 약제 있어요.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 하면 벤토린, 폴모테롤, 그리고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이렇게 네 가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번에 디곡시는 다 아시죠? 디곡시는 강심제, 리도카인은 우리 국소 마취제면서 심실성 부정맥 치료제로 쓰였죠. 그리고 오사민 알비칼리정은 배우지 않았어요. 모르셔도 되는 약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27번 모유 수유하는 초산부에게 교육해야 될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남은 젖을 모두 짜내서 유방을 비워준다. 자, 우리 유방 우열이 있을 때 모유수를 하냐, 모유수를 안 하냐, 비수유 분야에 따라서 간호가 달라진다고 했죠. 자, 여기는 모유수유를 하는 초산부에게 라고 했고요. 모유수유를 잘하지 않는 비수유부 산모는 그냥 탄력붕대로 묶어놔라 라고 했어요. 자, 지금은 모유수를 하는 초산부에게 한번 볼게요. 1번 수유 시간은 산모의 몸 상태에 따라 정하는 게 아니고 규칙적으로 해줘야 되죠. 애기도 배가 고플 때 일단은 처음에는요 애기가 배가 고파하면 물려주는 게 맞고요. 점차 규칙적으로 스케줄을 짜 나가야 돼요. 자, 2번 유방이 우열 상태에서 수유를 하면은 엄청 아파요. 유방이 우열 상태일 때는요 온찜질, 냉찜질 번갈아 가면서 해주되, 냉찜질 해준 다음에 수유하기 직전에는 온찜질 해주고요. 그래서 모유를 좀 돌게 한 다음에 아기에게 젖을 물립니다. 자, 3번 청결을 위해서 비누나 알코올로 세척한다 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우리 유두 부분은 비누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유두 균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비누는 사용하지 않고요. 알코올로 세척하지도 않습니다. 네, 잘 닦아 청결하게는 해야 되겠죠. 자, 4번 수유 시 유두만 살짝 물릴 게 아니고 유륜까지 깊게 물어야 돼요. 자, 28번 임신 중 합병증 예방과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간호로 옳은 것은? 답은 1번 산전관리 되겠습니다. 자, 산전관리가 뭐냐면 분만하기 전에 병원에 다니는 거예요. 7개월까지는 우리 4주에 1회, 그러니까 월 1회 병원에 갔죠. 이것이 산전관리예요. 그리고 8에서 9개월에는 2주마다 1회 갔었고요. 그리고 막달에 10개월에는 매주마다 갔잖아요. 월 4회, 매주 1회 가는 게 산전관리 되겠습니다. 자, 29번 입가에 손가락이나 젖병이 닿았을 때 고개를 돌려서 빨려고 하는 신생아의 반사 행동은 뭔가요? 답은 젖 찾는 거죠. 젖 찾기 반사, 포유 반사. 되게 신기한 게 태어나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입을 쩍쩍 벌리면서 손가락을 보게 되면 그 손가락 쪽으로 입이 막 가. 그 젖찾기 반사, 포유 반사 되겠습니다. 언제 사라지냐? 소실 시기도 간혹 나오는데요. 젖찾기 반사는 이제 우리는 모유를 보통 6개월간 주면 된다고 하잖아요. 이후에 분유로 많이 바꾸시는데 그때 6개월 정도까지, 6, 7개월까지가 젖찾기 반사가 있는 시기고 7개월부터는 소실되는 시기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바빈스키 반사는요, 발바닥을 살짝 긁었을 때 발바닥을 부츠처럼 쫙 폈다가 다시 오므리는 거. 12개월에 사라지는 반사가 소실되는 것 중에 가장 늦게 소실되는 반사가 바로 바빈스키 반사 되겠습니다. 자, 모로 반사는요, 모로 반사는 아기가 깜짝 놀랄 때 허공에다가 팔을 안는 것 같이
하는 행동이에요. 모로 반사. 자, 모로 반사는 되게 어이가 없이 제가 외우라고 했는데 조삼모사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소실됩니다. 조삼모사 모로 반사. 자, 연화 반사는 꿀꺽꿀꺽 삼키는 반사죠. 이거는 소실되지 않는 반사예요. 연화 반사 없으면 우리 기도로 음식이 흡인될 위험이 있겠죠. 자, 5번에 잡기 반사는요. 이 잡기 반사 머리카락 한번 잡혀보면은 이게 도저히 머리카락을 놓아주지가 않습니다. 아기들이. 잡기 반사 5개월에 소실됩니다. 2개월에 하고 3개월에 가장 강하고요. 이 시기에 애기 신생아 목욕시키다가 목걸이 같은 거 하고 있으면 막 잡히거든요. 근데 절대 안 나요. 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아닌가 싶어요. 자, 30번. 병원 화장실에서 40대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뭘 확인해야 됩니까? 답은 2번이죠. 반응 확인한다. 언어적 자극을 주죠. 여보세요. 자, 환자분 제 목소리 들리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깨를 두드려 가면서 반응을 확인한다. 의식을 확인하는 거죠. 자, 31번. 노인의 낙상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답은 4번.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게 한다. 자, 노인들은요,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일어나시고 천천히 앉아야 돼요. 그리고 바지를 입을 때 서서 입게 하면 안 돼요. 뒤로 쿵 하시거든요. 뒤로 쿵 하면 또 뼈가 약하시기 때문에 바로 골절, 낙상사고 예방해야 됩니다. 자, 1번에 취침시 소등하면은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실 때 어두워서 넘어지실 수가 있잖아요. 완전 소등은 안 되고 조도를 낮춰준다 하면 좋겠어요. 자, 2번에 침대 난간을 내리면은 안 되죠. 침대 난간은 항상 올려준다. 침대 높이는 낮게 해야죠. 왜냐하면 침대 난간을 올렸더라도 혹시 떨어졌을 때 높이가 낮아야지 타격이 적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침대 높이는 낮게, 침대 난간은 항상 올려주기. 자, 5번에 취침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면 안 돼요.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 밤에 화장실 가시려고 깨시기 때문에 물을 자기 전에 주지 않는 게 좋죠. 자, 32번. 공포와 관련하여 상할 수 있는 장기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5번 신장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노래로 암기를 하게 해가지고요. 또 노래를 불러야 되네요. 5장은 간신 비패신, 7정은 노희 사비공 우경 있죠. 그리고 5미는 신함산 고감, 5축은 계양 우마돈 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자, 7정 중에 노할 노는 간에 좋지 않고, 기쁠 희자는 심장에 좋지 않다. 생각이 많은 거, 스트레스가 많은 건 비장, 그리고 표리관계인은 위에 좋지가 않죠. 자, 그리고 슬플 비는 폐에 좋지 않고, 슬픈 기운은 우니까 자꾸 폐로 가요. 우는 그런 나쁜 기운이 폐로 가서 폐의 질환을 악화시키죠. 공포는 신장에 좋지 않다. 무서운 거 보면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는 게 신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로 간심, 비패신, 노희, 사비공, 신함산, 고감, 계양우마돈, 오장육부, 간담, 비위, 신방광, 심소장, 폐대장 했죠? 네. 공포와 관련되어 있는 장기는 신장이에요.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공포라는 감정이 좋지 않다. 자, 33번. 뜸 시술시 일반적 관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수포를 소독된 침으로 터뜨리고 주사기로 흡인하고 소독해 준다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화상에서는 수포를 절대 터뜨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방에서 뜸 간호할 때는요, 수포가 생겼으면 수포를 터뜨려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수포가 크면은 그 속에 장액을 주사기로 뽑아내 줍니다. 그리고 소독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피부에 남은 재는 젖은 손으로 닦아내는 게 아니고요. 솔로 털어내줍니다. 자, 2번에 발적 부위를 그대로 두면 안 되죠. 발적 부위는 화상을 입은 건데 소독을 해줘야 되고요. 자, 3번에 뜸과 젤을 그대로 비닐봉지에 담아서 버리게 되면 혹시 남은 불씨앗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뜸과 젤을 봉지에 담거나 할 때는 이렇게 좀 물을 뿌려야 돼요. 물을 뿌려서 닦은 거 확인해야 됩니다.
자, 5번. 마비된 환자에게는 많은 양의 뜸을 놓는다가 아니에요. 마비된 환자에게는 뜸을 놓지 말아야죠. 마비된 환자들은요, 그 감각이 소실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화상을 입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비된 환자의 다리 같은 경우는 뜸을 안 놓는 게 좋죠. 자, 34번. 영구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답은 영구치는 6세부터 나옵니다. 6살부터 영구치가 나와요. 만 6세부터 영구치, 이갈이를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에 가장 늦게 맹출되는 치아는 뭐예요? 제3대구치 사랑니죠. 18살에 맹출되죠. 자, 이번에 소구치의 개수는 한 개가 아니고 소구치는 제1소구치, 제2소구치가 양쪽 아래, 양쪽 위에 있죠. 그래서 8개. 자, 견치는 뭐예요? 우리 송곳니 생각하시면 되죠. 음식을 찢는 기능을 하죠. 그리고 5번에 유치와 영구치의 공존 기간은 약 6에서 7년 정도 된답니다. 자, 35번입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임플란트도 치아예요. 가짜 치아긴 하지만 치석도 생기고 치면 세균막도 생깁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1번에 임플란트 치아는 의치보다 씹는 기능이 강하겠죠. 의치보다는 낫겠지. 그죠? 의치보다는 낫고 자연치보다는 덜 하겠죠. 자, 3번에 임플란트 시술 후 다음날 일반 식사가 가능하다 아니에요. 5일간 뭘 먹여라? 유동식 먹여라. 자, 임플란트 시술했을 때, 그리고 치조 수술했을 때, 그리고 발치했을 때 간호가 다 비슷합니다. 당분간은 일반 식사 못하고 유동식 먹이고, 당일은 칫솔질 안 하고, 그리고 사우나도 뭐 3, 4일간 못 가고 하는 것들요. 그리고 뭐 무슨 찜질 해줘요? 얼음 찜질 해주죠. 더운 찜질 해주지 말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4번도 보시면 사우나 운동이 다음날 바로 가능한 거 아니에요. 3, 4일간 못해요. 그리고 5번에 고정체가 뼈에 고정되기까지. 자, 요거는 암기죠. 6개월이 걸립니다. 6개월. 자, 기초학 간호학계요 35문제 마쳤습니다. 자, 36번. 현실이나 실제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실제에 있을 수 있는 일을 위험 부담 없이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해 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1번 시뮬레이션이죠. 실제와 똑같이 비슷하게 그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119에서 안전체험하는 거, 지진훈련 같은 거 요즘에 시뮬레이션으로 많이 하고 있죠. 요즘에는 뭐 가상현실 해가지고 안경 쓰고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하더라고요. 다시 만나게 하고. 자, 시뮬레이션 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노인 요양 보호 중에서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거 물었습니다. 답은 5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죠. 자, 시설급여라고 하는 것은 그 노인이 입소를 해서 거기서 집이 아니고 거기서 사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죠. 가정을 꾸려가지고 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시는 곳, 입소해서 사시는 곳이에요. 자,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말고 또 노인 요양 시설이 있죠. 노인 요양 시설에 입소해서 사시는 곳이에요. 그게 시설급여고요. 자,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그리고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는요. 재가 급여에 해당하죠. 재가 급여, 집에서 받는 급여라는 거예요. 방문 간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은 당연히 방문해서 집으로 오는 거니까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도 집에서 받는 거예요. 자, 집에서 사시다가요, 이제 가족들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잠깐 맡기는 거, 그게 단기 보호. 그리고 주간에만 맡기는 거, 일 나가야 되니까 가족들이. 또 야간에만 맡기는 거, 이런 것들은 집에서 받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재가 급여에 해당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38번입니다. 수질 오염의 지표로 식물성 플라크톤이 많으면 감소하고 수온이 낮으면 증가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답은 1번이죠. 용존산소량 되겠습니다. 자, 용존산소량은요. 식물성 플라크톤이 많으면 그 물에 산소량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그 물이 수질이 가지고 있는 산소 양을 용존산소량이라고 하는데 그 산소를 누가 다 먹어버려.
식물성 플랑크톤이 다 가져가 버려. 그래서 용존 산소량이 낮아지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수온이 낮으면 오히려 용존 산소량은 증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사이다를 먹어도 시원하게 먹으면 탄산이 막 살아있잖아요. 자, 이런 기체들 같은 거는요, 수온이 낮을수록 더 용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탄산이라든지 산소도 마찬가지로 많이 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온이 낮으면 증가한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으면 감소한다 라고 하는 건 용존 산소량 DO 되겠어요. 자, 그리고 뭐 화학적 산소 요구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용존 산소랑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39번 세균성 식중독에서 독소형 식중독균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답은 3번이죠. 보툴리누스균. 자, 세균성 독소형 식중독 세 가지 있죠. 보통, 포도맛, 웰치스죠. 보툴리누스균, 포도상구균, 웰치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가 독소형 식중독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툴리누스균은 어디에 많이 들었다? 보통, 통조림, 소시지. 자, 40번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다이옥신 등을 발생시켜서 대기오염을 증가시키는 폐기물의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답은 3번이죠. 소각법. 자, 플라스틱, 고무 막 이런 거 탈 때 나타나는 그 매연 속에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다이옥신들이 막 퍼져나가죠. 그래서 대기오염이 발생되게 됩니다. 소각법 되겠어요. 자, 41번 보건교육 실시 후 대상자의 성취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평가 유형은 뭔가요? 답은 총괄평가죠. 자, 보건교육 실시 전에 하는 평가는 진단평가, 보건교육 실시 중에 하는 평가는 형성평가, 보건교육이 끝나고 다 하고 나서 실시 후에 하는 평가는 총괄평가 되겠습니다. 자, 42번 보건소의 주요 업무로 옳은 것은요? 정답은 국민건강증진이죠.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이죠. 그래서 국민 전체의 건강증진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43번 세계보건기구 WHO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답은 4번이죠. 국제적인 보건사업의 지휘 조정이 주요 업무이다. 보건사업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보건사업. 항상 보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1번에 자, 본부는 어디에 있어요? 스위스 제네바. 그럼 필리핀 마닐라도 들어봤는데 얘는 뭐예요? 얘는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죠.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지역 사무소가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로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거예요. 자, 2번 인류의 영양기준 생활양식 수준 아니에요. 영양기준 생활양식 수준 아니에요. 건강, 보건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자, 3번에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 자,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는 누가 있냐 하면 북한이 여기 있어요. 자, 5번 경제사회복지 아니에요. 보건이라니까요. 경제협의기구는 뭐 지금 떠오르는 건 OECD밖에 없는데 넘어갈게요. 44번 의료인에게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옳은 것은 했어요. 의료인에게 등록된 환자 수, 머리수 뭐예요? 2번 인두제죠. 인두제. 머리수에 따라서 월급을 받아요. 또 우리가 아는 근데 잘 나오는 건 뭐라고 했어요? 포괄수가제랑 행위별수가제가 잘 나온다고 했죠.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걸 채택하고 있으니까 행위별수가제. 그러니까 이거 행위별수가제가 되게 뭔지 알아요? 주사료도 들어가고요. 또 일일이 꺼즈 한 장 한 장 다 들어가요. 그리고 사용한 플라스타, 테이프, 반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일일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다 합산해서 마지막에 후불로 돈 내고 나오잖아요. 자, 포괄수가제는 뭐냐면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금액을 지불합니다. 이때는 꺼즈 개수 이런 거 세리지 않아요. 질병군별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이렇게 군별로 딱 정액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딱 정해져 있는 질병군이 있잖아요. 뭐였어요? 충수돌기염 수술, 그리고 탈장 수술, 백내장 수술, 그리고 뭐 자궁 부속기 수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45번. 발표자와 청중이 모두 전문가래. 사회자의 진행하에 2인에서 5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발표하고 발표 후 토의를 하는 것은 답은 심포지엄 됩니다. 심포지엄. 자, 모두가 전문가예요. 모두가 전문가인 건 심포지엄이죠. 자, 브레인스토밍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단어가 아이디어, 창의력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브레인스토밍. 자, 세미나도 전문가들이긴 해요. 근데 연수회, 강습회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고, 그룹 토의는 뭐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뭐 민주주의, 뭐 의사 방식을 채택했다 뭐 이런 거 얘기 나와야 되고, 자, 패널 토의는 배심 토의라고도 하죠. 자, 근데 이건 청중들이 그 전문가들이 아닌 거예요. 양쪽으로 이제 패널들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서로 막 의견을 나누고 그러고 있으면 사회자가 있어서 사회자가 청중들에게 또 질문도 받고 하는 게 패널 토의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45번은 발표자 청중이 모두 전문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포지엄. 자, 46번 1차 보건의료가 대두하게 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5번이죠. 의료자원의 불균형이 원인이 됐다 하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도 또 뉴스 보니까 강원도 속초시에 의사가 없어가지고 연봉 4억을 준다고 해도 의사가 없어가지고 병원 문을 월화수에는 못 연대요. 그래서 거기 지역 사람들이 월화수는 아프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도 1차 보건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자원 또는 의료 인력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1차 보건의료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어떤 게 있냐?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 중시되고 있어서, 그리고 만성질환 발생이 증가되고 있어서, 그리고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 때문에, 그리고 의료 인력이 전문화되고 치료 중심의 의료자원 불균형, 자, 이러한 원인으로 1차 보건 의료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자, 47번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는 37세 여직원이 어깨에 통증이 있고 손목, 손가락 저림 증상을 호소해왔다. 의심할 수 있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5번 경견환 증후군이죠. 자, 어깨 통증이 있다고 하니까 어깨 견자죠. 자, 경경환 증후군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견환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시간 일정한 자세로 상체를 계속 사용하게 될 때 생기는 이런 어깨 통증, 손목 통증을 말하는 거예요. 자, 1번의 안구진탕증은 낮은 조도에서 작업할 경우에 눈을 썼을 때 안구가 막 불수의적으로 돌아가는 걸 안구진탕증이라고 해요. 자, 2번에 잠합병은요. 자, 고압에서 너무 급격하게 감압이 이루어질 경우에 질소가 우리 색전증을 일으켜서 나타내는 게 잠합병 또는 잠수병이라고 하죠. 자, 3번에 레이노시병은 뭐였어요? 진동 때문이었죠. 국소 진동 때문에 막 덜덜덜덜 거리는 기계를 막 작동하실 때 손에 진동이 느껴져가지고 이 진동이 오래되다 보면 손에 막 청색증을 일으키고 감각 저하도 일으키고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서 더 심하죠. 이런 증상이. 그게 레이노시병 되겠고요. 자, 4번에 안정피로는 뭐예요? 안정피로는 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눈의 피로를 느끼는 것을 안정피로라고 해요. 자, 48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보건교육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어려운 내용은 반복해서 교육한다 입니다. 자, 어려운 내용을 반복해서 교육해주고 쉽게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알기 쉽게 풀어드려야 돼요. 자, 한 번에 한 가지만 교육하는 게 좋고요. 복잡한 시청각 자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자, 요양보호사 교육 때도 보면은요, 그 PPT 파일 보여주고 책 보여주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 더 복잡해 하셔. 그냥 책을 읽어주면서 줄 걷는 걸 굉장히 더 좋아하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요양교사 교육 받으실 때, 보호사 교육 받으실 때요, 그냥 책 읽어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PPT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단순한 자료를 활용하면 좋고요. 자, 5번에 교육 시간도 짧게 잡아주도록 합니다.
자, 49번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답은 4번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번부터 보면 계속적인 환경 개발이 목적이 아니에요. 최대한 해로운 환경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환경 영향 평가고요. 자, 2번에 사업이 끝난 후에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시작 전에 해야 된다가 맞고요. 자, 환경 영향 평가 시 전문 용어로 기록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에 환경 영향 평가 위원은 전문가로만 구성되지 않고요. 소속 공무원, 그리고 민간인 전문가, 그리고 그 지역 대표들로 다양하게 구성을 하지요. 자, 마지막 50번 보건간호학회요. 50번 마지막 문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에 속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물었어요. 답은 국민건강보험이죠. 자, 우리나라 사회보험 5가지 꼭 아셔야 되죠.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5가지고요. 그 중에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은 의료보장해주는 보험 3가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에서 50번까지 17회 풀이 마쳤고요. 51회부터는 제가 또 빨리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